야, 이 독한 년아. 이혼을 했어도 명색이 새언니였으면 시누이 신혼여행비 정도는 보태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집안 체면 살리는 길이라고. 폰 너머로 떵떵거리는 전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나는 마시던 시원한 얼음물을 뿜을 뻔했다. 지난 5년. 제사란 제사는 다 떠맡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수천 장의 전을 부쳤고 심지어 그 인간들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내 돈으로 내줬건만. 6일 전 그 찌질한 마마보이 전남편 새끼가 내 전세 보증금을 몰래 빼돌려 시누이의 호화 혼수 자금으로 갖다 바친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그 인간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갚기는커녕 3천만 원짜리 신혼여행비를 내놓으라고? 아줌마, 노망났어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시누이의 그 잘난 강남 고급 웨딩홀로 향했다.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신다면 내 친히 아주 거대한 축의금을 선사해드리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주인공의 통쾌한 반격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작스레 신경질적인 진동을 토해냈다. 차가운 금속 기기가 대리석 상판 위에서 미친 듯이 부딪히며 이 고급 아파트의 죽은 듯한 정막을 산산조각 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딱 엿새째 되는 날이었다. 서울 하늘은 곰팡이 핀걸레 짝처럼 칙칙했고 장대비가 미친 듯이 통유리창을 때려대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기대어 진작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블랙커피를 들고 있었다. 오랜 시간 힘을 주고 있던 손끝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커피잔의 테두리가 입술에 부딪히며 미세하고 둔탁한 통증을 남겼다. 액정 불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곧바로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는 그 이름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최순자. 그 이름은 벌겋게 녹슨 못이 되어 내 시신경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히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이 일었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와 유리 테이블이 맞부딪히며 둔탁한 타여름을 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아일랜드 식탁을 향해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통제력을 잃은 듯 미세하게 떨리는 내 손끝을 바라보며 화면 위에서 꼬박 3초를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스피커폰을 켰다. 차윤아, 이 빌어먹을 년, 뒤졌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스피커를 타고 늙은 여자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악다구니가 터져나왔다. 짙은 콧소리와 아나무인격인 오만함이 뒤섞인 그 목소리는 마치 거친 톱날처럼 내 고막을 사정없이 썰어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흉광 속의 공기가 남김없이 빨려나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귀먹었어. 내 말 똑똑히 들어. 지금 당장 지은이 계좌로 3천만 원 입금해. 우리 지은이 다음 달에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는 거 알지? 무려 하와이라고. 사돈댁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우리 지은이가 꼴에 안 맞게 싸구려 방에서 묵을 순 없잖아. 명색이 새언니라는 년이 그 정도 눈치도 없어? 최순자의 속사포 같은 윽박지름이 텅 빈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훅 치밀어 올랐다. 3천만 원 동네 시장에서 배추 2포기 살 때나 쓸 법한 그 가벼운 말투로 방금 자기 아들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여자에게 무려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줌마,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쩍쩍 갈라진 목구멍을 타고 나온 그 세 글자는 얼음 구덩이에서 건져낸 얼음 조각처럼 서늘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헉하고 멈췄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돌았어. 아줌마. 내가 내 시험이다. 최순자의 목소리가 8옥타브는 훌쩍 뛰어오르며 스마트폰 스피커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대리석 상판에 흐릿하게 비친 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입꼬리가 비틀리며 조소 섞인 미소가 번졌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그 냉소에 밀려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여보세요, 아줌마. 나이 먹더니 치매라도 오셨어요?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요. 법원 가서 도장 찍던 날, 로비에서 손뼉까지 쳐가며 드디어 애도 못 낳는 재수 없는 년 떼어냈다고 좋아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쩌나. 귀한 딸내미 하와이 보낼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내가 현금 인출기로 보이시나 봐요. 이 은혜도 모르는 샹년이. 이혼을 했어도 한때는 우리 집 며느리였어. 명색이 새언니면 부모나 다름없는 거 몰라? 시누이한테 그깟 돈 좀 쓰는 게 대수야? 외국계 기업 임원식이나 돼서 돈도 썩어 넘치게 버는 년이 그 돈 다 싸 짊어지고 무덤까지 갈래? 내 말 들어, 차윤아. 너 오늘 당장 돈 안 보내면 나는 그 여자가 말을 끝맺게 두지 않았다. 검지손가락을 뻗어 새빨간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창밖으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다.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번호를 곧바로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이어서 화면 위로 문자 메시지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팝업되는 메시지 창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저주가 가득했다. 심지어 내일 아침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광화문에 있는 내 회사 건물 로비로 쳐들어와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다 까발리겠다는 것이었다. 그 끔찍한 협박 문구들을 바라보며 내 시야는 점차 흐려졌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찌든 식용유 냄새와 뒤섞여 길고 숨막히는 악몽처럼 내 온몸을 덮쳐왔다. 결혼 전 어느 봄날이었다. 김민수는 여의도 벚꽃길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싸구려 정장을 입고 쥐꼬리만 한 구급 공무원 월급을 받던 그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맹세했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쥐뿔도 없지만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 그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가 다시 콧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명절 때마다 그날가 빠진 빌라 거실은 내게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최순자는 항상 며느리 기선 제압을 핑계로 동이 트기도 전에 이불 속에서 나를 질질 끌어냈다. 며느리가 명절에 어디서 늦잠이야? 당장 일어나서 제사상 차려. 우리 집안은 무조건 전을 그 자리에서 붙여 올려야 정성이 닿는 법이다. 나는 기름때에 전 앞치마를 두르고 무려 10시간 동안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 거대한 전기 프라이팬 앞을 지켜야 했다. 펄펄 끓는 기름방울이 손등과 팔뚝 위로 사정없이 튀어올라 시뻘건 물집을 만들어냈다. 허리는 두 동강이 날 것처럼 끊어질 듯 아팠고 땀과 기름 연기에 떡진 머리카락은 한 줌의 마른 풀 같았다. 나를 여왕처럼 모시겠다던 김민수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 그 인간은 소파에 세상 편하게 늘어져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실없는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시원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유리잔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최순자가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을 위해 친히 떠다 바친 얼음물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얼른 시원한 얼음물 마시고 피로 좀 풀어. 저런 부엌대기 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최순자는 김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꼬리로는 나를 매섭게 흘겨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경쾌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김지은이 내 안방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내가 지난달 연말 보너스를 털어 큰맘 먹고 산 한정판 샤넬백이 매달려 있었다. 이 가방 예쁘네. 나 내일 남자친구랑 데이트 있는데 며칠만 빌렸을게. 언니는 매일 회사 갈 때 칙칙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런 거 매봤자 낭비잖아. 김지은은 내 대답 따위는 기다리지도 않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 현관문을 나서버렸다. 뒤집개를 쥐고 있던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나는 김민수를 쳐다보았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단 한마디 제지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찔리는 듯 내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더니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웅얼거렸다. 아유, 동생이 잠깐 빌려 쓴다는데 뭘 그래? 당신 돈도 잘 버는데 하나 더 사면 되잖아. 그것이 나의 5년이었다. 그 집구석에서 나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내 돈 내고 일해주는 무료 파출부이자 언제든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 있는 걸어 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다. 나는 번쩍 눈을 뜨며 과거의 진흙탕 같은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화장실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얼음장 같은 물을 양손에 받아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세면대를 적시었다.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독을 잔뜩 바른 칼날처럼 서늘했다. 지난 5년간의 그 모든 인내, 그 모든 양보가 결국 불러온 것은 보름 전 나를 완전히 파멸시킬 뻔했던 그 거대한 폭발이었다. 보름 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화요일 오후였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들뜬 마음으로 마포구에 있는 단골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전셋집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통보한 상태였다. 나는 계좌에 모아둔 적금을 계산하며 재계약을 진행할 생각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야근하고 위장병과 목 디스크를 얻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내 돈이었다. 은행 로비는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불어 팔뚝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창구 너머의 여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문득 얼굴에 띄고 있던 직업적인 미소를 딱딱하게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동정심과 곤혹스러움이 뒤섞인 난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차 고객님 보증금 증액을 결제하기엔 계좌 잔고가 부족하십니다. 보름 전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으셨어요.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고요. 그 순간 누군가 거대한 쇠망치로 내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친 것 같았다. 1억 원. 귓속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터져나왔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은행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대낮의 서울거리 위 네온사인들은 그저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웠으며 길을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두꺼운 물막을 거쳐 들리는 듯 먹먹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마포구의 그 전셋집을 향해 내달렸다. 도어록을 열고 뛰어들어간 순간 소파에 앉아 내 인감도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김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그는 사색이 되어 온몸을 부르르 떨었고 손에서 놓친 인감도장이 마룻바닥을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돈 어쨌어? 내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느다란 실바람 같았지만 내 두 눈은 이미 핏발이 터져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을 것이다. 김민수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띠리릭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양손에 최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한가득 든 최순자가 얼굴에 화색이 만발한 채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고, 민수야. 너는 모를 거다. 지은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 수입 가전제품들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니까. 우리 지은이 이번에 강남으로 아주 떵떵거리며 시집가는 거야. 그 예단이랑 혼수 덕분에 우리 집안 체면이 아주 제대로 살았어. 나는 최순자의 손에 들린 쇼핑백들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오장육부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처럼 가슴이 미친 듯이 오르내렸다. 내 인감도장 훔쳐다가 내 전세 보증금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김지은 혼수를 해갔다고 나는 김민수를 향해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극도의 분노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최순자는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을 매섭게 굳혔다.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바닥에 팽개치고는 쿵쾅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소리는 왜 질러? 이 미친년아. 내 돈이 어딨어? 결혼했으면 내 돈도 우리 집안 돈이지. 계집애가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써? 신우이한테 좀 보태주는 게 어때서? 그게 사람 도리 아니야? 지은이 시댁이 강남 중산층인 거 몰라? 혼수 쪼잔하게 해갔다가 우리 지은이 기죽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흥분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 늙은 여자의 얼굴을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꼈다. 그럼 내 목숨은요? 1억 원짜리 대출이라고요.
그것도 사채.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퍽.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울렸다. 최순자가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두꺼운 플라스틱 결제, 서류철을 집어들어 내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친 것이다. 서류철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이마를 무자비하게 긁고 지나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무의식적으로 이마를 감싸쥔 내 손가락 틈새로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핏방울이 하얀 블라우스 위로 뚝뚝 떨어지며 눈을 찌를 듯 붉은 얼룩을 번져갔다. 김민수는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을 쳤다. 쓰러진 나를 부축할 쥐알량만 한 용기조차 없는 놈이었다. 복도 밖에서 이웃들이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는 발소리와 옹성거리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로 피가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억울함, 분노, 비참함. 그 모든 감정은 플라스틱 서류철이 내 이마를 강타한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리로 완벽하게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내 눈앞에 선 이 모자를 마치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두 구의 썩은 시체를 보듯 쳐다보았다. 나는 악을 쓰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집안에 있는 모든 계좌 이체 내역, 은행 전표, 그리고 김민수가 사채업자와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이틀 뒤 나는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첨부된 이혼 서류와 함께 그가 내 인감도장을 도용하고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 자료를 김민수의 면상에 후려갈겼다. 도장 찍고 그 1억짜리 사채빚 끌어안고 꺼지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쳐넣어 줄 테니까. 공무원이 사기전과 남으면 어떻게 파면당하는지 너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김민수의 그 덜덜 떨리던 손과 개새끼처럼 낑낑대며 나를 애원하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법원 문을 나서며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온갖 쌍욕을 퍼붓던 최순자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도. 하지만 이제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보름 전에 그 피비린내 나는 기억에서 정신을 끄집어냈다. 이마에 남은 흉터가 아직도 욱신거렸다. 화장실을 나온 나는 다시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대리석 상판 위에 뒤집어 놓은 스마트폰이 다시 징징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최순자의 번호가 아니었다.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숫자를 노려보았다. 대충 누가 건 전화인지 감이 왔다. 전화를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나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억눌린 듯한 헐떡이는 훌쩍임이 들려왔다. 이어서 한껏 애교를 떨면서도 명백히 내 눈치를 살피는 김지은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니 저예요. 지은이. 내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려 올라갔다. 최순자가 그 미친 협박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시간 만이었다. 늙은 여자가 안 먹히니까 이번엔 어린 여자가 나서서 눈물 연기를 펼칠 작정인가 보군. 무슨 일이지?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도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화 끊지 마세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김지은은 전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갈 듯 서럽게 울어댔다. 그녀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미세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엄마가 아까는 너무 흥분하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근데 언니,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딱 3천만 원만요. 저 이 신혼여행비 못 구하면 시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예요. 언니도 알잖아요. 그 집 강남 토박이고 우리 집안 엄청 잘 사는 줄 아는데 신혼여행 갈 돈도 없다는 거 들키면 저희 결혼 당장 파투나요. 그녀는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련의 여주인공이고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도 되는 양서럽게 엉엉 울어댔다. 내 머릿속이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강남 중산층 집안. 우리 집안 엄청 잘 사는 줄 아는데?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빗물에 씻겨 흐릿해진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물안개 속에 번진 네온사인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조소처럼 일렁거렸다. 그랬구나. 김지은의 예비 시댁은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공무원 오빠가 실은 사채비대 허덕이는 벼락거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 화려하게 포장된 비싼 예단과 수입 가전제품들이 전세언니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알 리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뼈대 있고 화목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참한 교수를 며느리로 들이는 줄로만 알고 있겠지. 완벽하지만 툭 치면 터져버릴 비눗방울. 내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감각. 지난 5년간 억눌려 있던 지독한 살기가 마침내 아주 작은 틈새를 찾아내고는 미친 듯이 끓어오르며 팽창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은하는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낮췄다. 심지어 옅은 한숨까지 섞어 넣었다. 전화기 너머의 훌쩍임이 뚝 멎었다. 김지은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쨌든 5년이나 내 새언니로 살았는데 시집 가는 걸 모른 척할 순 없지. 은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말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정말요? 역시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가 절 안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지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절망에서 광의로 뒤바뀌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눈빛은 극지방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돈은 다 준비해놨어. 대신 이 돈은 내 결혼식장에서 내가 직접 내 손에 쥐어줄 거야. 전 새언니가 주는 마지막 축의금이라고 생각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옆에 있는 누군가와 소곤거리며 상의하는 듯 했다. 희미하게 최순자가 입을 틀어막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인간들은 틀림없이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알량한 눈물과 도덕적 죄책감에 또다시 호구처럼 낚였다고. 좋아요. 약속한 거예요. 내일 낮 12시 강남 임페리얼 웨딩홀 무조건 오셔야 해요. 김지은은 내가 당장이라도 마음을 바꿀까 봐 다급하게 시간을 못 박았다. 걱정 마. 늦지 않게 갈 테니. 나는 전화를 끊었다. 거실은 다시 무거운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몸을 돌려 거실 구석에 놓인 검은색 금고로 향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돈다발 같은 건 없었다. 나는 손을 뻗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김민수가 직접 서명한 채무인수각서, 사채업자가 보낸 시뻘건 도장이 찍힌 독촉장, 그리고 지난 보름 동안 흥신소를 통해 샅샅이 뒤져낸 김지은의 예비시댁 식구들 전원의 연락처와 직장 정보였다. 나는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그 묵직한 무게감을 음미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 기생충 같은 집구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완벽한 시한폭탄이었다.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간 나는 옷걸이에서 칼날처럼 날렵하게 재단된 블랙 맞춤 정장 한 벌을 꺼냈다. 옷감이 스치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일 있을 장례식을 준비하는 진혼곡처럼 들렸다. 나는 침대 위에 그 정장을 반듯하게 펼쳐놓고 다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검지손가락을 뻗어 봉투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절취선 위에 올린 뒤 천천히 손끝에 힘을 주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이 나를 소름 끼치도록 각성시켰다. 저 날카로운 종이의 단면은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베이고 찢겨나갔던 내 인생과도 같았다.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 관절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릴 때까지 그 서류 봉투를 더욱 악랄하게 움켜쥐었다. 다음 날 낮 11시 45분. 서울의 비는 그쳤지만 두꺼운 먹구름은 여전히 거대한 납덩이처럼 강남의 빌딩 수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습하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사방에 깔려 있었다. 나는 렌트한 최고급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아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지만
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업화는 결코 식힐 수 없었다. 차창 밖으로 강남 임페리얼 웨딩홀의 위압적인 유럽풍 정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최고급 웨딩홀. 이 식장의 대관료와 최소 보증 인원 10대만 합쳐도 말단 공무원인 김민수가 2년 동안 꼬박 숨만 쉬고 모아야 할 쥐꼬리만 한 연봉과 맞먹을 것이다. 세단이 붉은 카페트 위 깔린 계단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내 쪽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켜 고급 차량용 방향제와 서울 도심의 매연이 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리고 검은색 스틸레토 힐을 신은 발을 천천히 밖으로 내디뎠다. 날카로운 굽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을 찌으며 맑고 서늘한 파열음을 냈다. 이어서 나는 잿빛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자연광 아래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섰다. 오늘 나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순백의 하객룩이 아닌 검 뽑은 군도처럼 날이 바짝 선 순흑의 하이엔드 수트를 입었다. 칠흑 같은 원단이 내 몸을 빈틈없이 감싸며 나를 완벽하게 무장시켰다. 머리카락은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틀어올렸고 입술에는 가장 핏빛에 가까운 짙은 검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이건 결혼식 하객의 차림이 아니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기생충 같은 집구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장례식. 내 뒤를 따르는 건 내가 거금을 주고 보안 업체에서 고용한 키 190cm가 넘는 전문 경호원 2명이었다. 그들은 똑같은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내 양옆 2걸음 뒤에 서 있었다. 마치 절대 넘어설 수 없는 2개의 철탑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있는 화려한 금빛 무늬의 유리 회전문을 바라보았다. 유리를 통해 벌써부터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로 북적이는 로비가 보였다. 나는 발걸음을 떼어 계단을 한 단 한 단 올랐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5년 전 내 결혼식 장면이 통제할 수 없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영등포구의 허름한 지하 예식장이었다. 공기 중에는 1년 내내 옆 고깃집에서 풍겨오는 싸구려 기름 냄새가 떠돌았다. 그날 최순자는 대여한 목기디 누렇게 바랜 한복을 입고 내내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내 친정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 특유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불평을 해댔다. 내가 해온 혼수 중에 냉장고가 최신형 양문형이 아니라느니 예단 이불이 뻣뻣하다느니 하며 그야말로 자기네 김씨 집안 체면을 깎아먹었다고 떠들어댔다. 그날에 나는 싸구려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도 억지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저 옆에 서서 멋쩍게 머리만 극적일 뿐 나를 감싸주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을 부여잡았지만 그것도 아주 찰나일 뿐 이내 극도의 냉기로 뒤바뀌었다. 나는 임페리얼 웨딩홀 로비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최고급 에콰도르산 백장미 수백 송이와 비싼 샴페인 향이 뒤섞인 사치스러운 냄새가 훅 끼쳐왔다. 10여 미터 높이의 천장에서 길게 늘어진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멀 것 같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내 눈을 찌를 듯했고 동시에 이 로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허영심과 탐욕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에 내 평생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최순자. 그녀는 오늘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싼 물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가슴팍에는 커다란 진주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쳐발랐지만 극도의 흥분으로 파르르 떨리는 눈가의 근육까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만큼이나 화려하게 치장한 강남 사모님들 무리를 붙잡고 배를 잡고 웃어대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로비에 흐르는 우아한 현악 사중주 연주마저 집어삼킬 지경이었다. 아유, 이게 다 무어람.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뼈대 있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데 이 정도 격식은 기본이지. 최순자는 새빨갛게 칠한 입술을 손으로 살짝 가리며 그 특유의 과장되고 허세 가득한 말투로 쩌렁쩌렁 떠벌렸다. 다들 모르시지? 우리 큰며느리가 무려 외국계 기업 임원이잖아.
연봉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번에 우리 지은이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는 거, 그 3천만 원이나 하는 비용을 우리 효부 큰며느리가 싹 다 댔지 뭐야. 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어른 공경할 줄을 알고 명색이 새언니면 부모나 다름없다는 도리를 다 아는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장이 미친 듯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순순히 돈을 갖다 바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 실체도 없는 3천만 원을 이미 이 강남 사모님들 앞에서 떵떵거릴 자랑거리로 써먹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마치 광대처럼 춤을 추듯 들떠있는 그 늙은 여자를 차갑게 응시했다. 내 오른손은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찢어질 듯 꽉 움켜쥐었다. 봉투 안에 든 사체 독촉장이 마치 뜨거운 열기라도 품은 듯 내 손바닥을 축축하게 적셨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내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상복처럼 새까만 정장을 입은 여자가 험악한 인상의 검은 양복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이 핑크빛 설렘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럭셔리한 공간에 불쑥 쳐들어왔으니 말이다. 왁자지껄하던 대화 소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싹둑 잘려나간 듯 멈췄고 주변 공기가 1인치씩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사람 누구야? 결혼식의 옷차림이 왜 저래? 어머, 저 뒤에 서 있는 남자들 좀 봐, 조폭 아니야? 이렇게 좋은 날에 위아래로 시커멓게 입고 오다니 너무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식장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경멸, 호기심, 경악이 뒤섞인 시선들이 수천 개의 미세한 바늘이 되어 내 온몸을 빼곡히 찔러댔다. 하지만 나는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았다. 나는 등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시하러 온 여왕처럼 날카로운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연회장 맨 안쪽의 혼주석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찢는 소리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진 로비에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사신이 다가오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최순자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나를 똑똑히 알아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기가 싹 가셨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그 순간 후드득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확장되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마치 물 밖에 내던져져 헐떡이는 물고기 같았다. 유난히 그녀는 내 이름을 더듬거리며 불렀다. 눈빛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탐욕으로 뒤바뀌었다. 그녀의 시선은 즉각 내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에 꽂혔다. 보나마나 그 안에 3천만 원짜리 수표 다발이 들어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곁눈질조차 주지 않았다. 사람들을 헤치고 두꺼운 붉은 카페 위 깔린 메인 연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혼주석 앞에서는 대여한 턱시도를 입은 김민수가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마치 비굴한 하인처럼 은발에 기품 있는 노인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김지은의 예비 시아버지, 바로 강남 유명 병원의 부원장이었다. 그리고 김지은은 그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엄청난 무게의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비 시어머니 곁에 앉아 세상 조신한 척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내 전세 보증금을 털어 바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조명 아래서 눈이 부시도록 더럽고 역겨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본 김민수는 술을 따르던 손을 덜덜 떨었고 결국 새하얀 식탁보 위로 붉은 와인 몇 방울이 튀어 눈에 거슬리는 핏자국처럼 번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렸고 이마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윤아, 내가 여긴 어쩐 일로? 김민수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온전한 문장조차 뱉어내지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부딪혔고 끼익하는 신경질적인 마찰음이 울렸다. 김지은도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더니 시선은 역시나 내 손에 들린 봉투에 가닿았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쥐고 내 쪽으로 다가오려 했다. 얼굴에는 구역질이 날 만큼 가식적이고 달콤한 미소가 가득했다. 언니 드디어 왔구나. 언니가 나 제일 아껴줄 줄 알았어.
나는 혼주석에서 채 5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섰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의 조명이 내 창백한 얼굴을 핏기 하나 없이 비추고 있었다. 눈앞에 이 인간들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각양각색의 그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려 비싼 요리들이 가득 차려진 혼주석 테이블 위로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져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손으로 집중되었다. 김지은의 눈빛은 안달이 난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어느새 로비에서부터 허겁지겁 쫓아온 최순자도 몇 걸음 뒤에 서서 득의양양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가락에 쥐고 있던 힘을 단번에 풀었다. 탁! 아주 둔탁하고 무거운 파열음이 울렸다. 봉투가 최고급 프랑스식 달팽이 요리 접시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얇은 봉투 입구가 순식간에 터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두꺼운 서류 다발이 눈송이처럼 쏟아져 나와 새하얀 식탁보 위로 흩뿌려졌다. 가장 맨 위에 놓인 종이에는 핏빛처럼 새빨갛고 섬뜩한 큰 글씨가 박혀 있었다. 최후 통고 독촉장. 그 거대한 글씨 아래로는 사채업자의 그 끔찍하고 선명한 검은색 해골 문양 도장과 함께 무려 1억 원이라는 소름 끼치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공기가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김지은의 미소가 얼굴에 박제된 듯 굳어버렸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독촉장에 꽂히자 동공이 미친 듯이 수축했다. 김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절망적인 짐승에 앓는 소리를 냈다. 혼주석에 앉아있던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스가 묻은 독촉장을 집어들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아주 잘 관리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검붉게 달아올랐고 종이를 쥔 손이 통제불능 상태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나는 고개를 돌려 한쪽에 서 있는 예식 사회자를 바라보았다. 젊은 사회자는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넋이 나간 채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차갑게 낚아챘다. 스피커와 너무 가까웠던 마이크가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연회장을 짓누르던 죽음 같은 정막을 단숨에 찢어 발겼다. 모든 하객이 하던 행동을 멈췄고 수백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혼주석을 향해 꽂혔다. 나는 몸을 돌려 김지은과 사색이 된 그녀의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마주보고 마이크를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다. 지은아. 최고급 음향 장비를 타고 흘러나온 내 목소리가 거대한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다정했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한기를 품고 있었다. 김지은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하이힐 굽이 웨딩드레스 자락에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신혼집에 들여놓은 그 에르메스 식기 세트랑 독일에서 수입했다는 최고급 가죽 소파 말이야. 써보니까 편하니.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내 눈빛은 마치 시체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그거 다 내 오빠가 내 인감도장 훔쳐다가 내 전세 보증금 담보로 무려 1억 원이나 사채를 끌어다 써서 내 체면 세워준 거잖아.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쾅 하고 연회장 한가운데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많은 스마트폰이 일제히 위로 치솟았고 시커먼 카메라 렌즈가 혼주석을 향했으며 플래시가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 미친년아. 당장 그 마이크 안 내려놔. 최순자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발정난 암퇴지처럼 꽥꽥 소리를 지르며 내 쪽으로 덤벼들었다. 파운데이션을 떡칠한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졌고 그 곱던 한복은 발버둥 치는 와중에 형편없이 구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내 옷깃조차 건드릴 수 없었다. 내 뒤에 서 있던 2명의 경호원이 즉각 앞으로 나서서 두꺼운 철옹성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손을 뻗어 최순자의 어깨를 꽉 짓눌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 꼼짝달싹 못하고 못 박혀버렸다. 이거 놔. 이 깡패 새끼들아.
당장 경찰 불러서 다 콩밥 먹일 줄 알아. 최순자는 경호원의 억센 소나기 아래서 미친 듯이 발악하며 쌍욕을 퍼부었다. 나는 그녀의 무능한 발악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마이크에 대고 숨막히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줌마, 아까 밖에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잖아요. 큰며느리가 신혼여행비로 3천만 원 낸다고. 나는 코웃음을 치며 혼주석에 앉아 얼굴이 잿빛이 된 강남 사돈댁을 훑어보았다. 정말 죄송하게 됐네요. 그 3천만 원짜리 신혼여행비 도저히 낼 돈이 없어서요. 어쩌겠어요. 김씨 집안이 지금 사채업자한테 갚아야 할 원금만 1억 원에 지난 보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까지 합치면 참, 방금 사채업자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당장 돈 안 갚으면 민수직장구청 앞에 가서 현수막 걸고 시위하겠대요. 그러니까 지은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김지은을 내려다보았다. 그 하와이는 아무래도 못 가겠다. 그래도 괜찮아. 사채업자 지하실도 꽤 시원할 테니까. 이 독사 같은 년. 천벌을 받으련 마침내 김민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얼굴은 온통 눈물 콧물 범벅이었다. 짝!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고 찰진 마찰음이 김민수의 발악을 단숨에 끊어냈다. 내가 때린 게 아니었다. 김지은의 예비 시아버지, 평소 고상한 인품을 자랑하던 바로 그 부원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음이 가득 담긴 시원한 얼음물을 김민수의 얼굴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정없이 끼얹어 버렸다. 차가운 물벼락과 함께 얼음 덩어리들이 김민수의 얼굴을 강타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김민수는 비틀거리다 꼴사납게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머리카락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 따로 없었다. 사기꾼 새끼들, 부원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김민수와 바닥에 널브러진 김지은을 손가락질했다. 극도의 분노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이 파렴치한 사기꾼 집구석. 감히 사채 끌어다 산 물건으로 우리 집안을 속여먹어. 파혼이야. 당장 파혼해. 사기죄로 싹 다 고소할 테니까. 내 놈들 집구석 전부 감방에 쳐넣어 버릴 테다. 사돈어른,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쌍년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부원장이 불같이 화를 내자 최순자는 혼비백산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필사적으로 밀쳐내고 부원장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경호원에게 무참히 떠밀려 나갔다. 밀쳐진 반동으로 최순자는 발이 미끄러졌고 그대로 발라당 뒤집어져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아이고, 내 허리야. 최순자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가 입은 그 비싼 물색 실크 한복은 바닥의 먼지와 누군가 쏟은 붉은 와인으로 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고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김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엄청난 가격의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두 손으로 쥐어뜯고 있었다. 완벽했던 웨딩 메이크업은 이미 눈물에 범벅이 되어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뒹굴고 발버둥 치며 악을 썼다. 안 돼. 나 파혼 안 해. 나 강남 며느리 될 거란 말이야. 오빠 빨리 무슨 말 좀 해봐. 엄마 빨리 사돈어른한테 빌어.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마치 끔찍한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듯 서둘러 짐을 챙겼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굳은 얼굴로 혼주석을 떠났다. 연회장의 하객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김씨 집안 새 모자를 손가락질하며 경멸과 조소를 숨기지 않았다. 진짜 뻔뻔하다. 며느리 전세 보증금을 훔쳐 사채까지 끌어다 허세를 부리다니 저런 집안이랑 누가 사돈을 맺어. 파혼당하는 게 당연하지. 속이 다 시원하네. 그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지금 내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나는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최순자와 진흙탕에 처박힌 쓰레기 같은 김민수,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김지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 동안 기름 냄새 찌든 그 좁아터진 거실에서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굴욕,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
내 머리를 내리쳤던 그 끔찍한 서류철의 고통이 바로 이 순간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나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다. 가자. 나는 뒤에 선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 검은색 스틸레토 힐을 또각거리며 수많은 시선이 꽂히는 가운데 이미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연회장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은 여전히 눈이 부셨지만 이번에는 그 햇살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약간 습기가 밴 서울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속이 그 어느 때보다 뻥 뚫린 듯 상쾌했다. 그 난장판이 벌어지고 몇 주 동안 김씨 집안은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은 매일같이 최신 상황을 내게 보고했다. 결혼식이 그 자리에서 파투난 직후 강남 예비시댁은 즉각 파혼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법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들어간 모든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를 뱉어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아니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그 1억 원짜리 사채였다. 김민수에게는 원금은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능력조차 없었기에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드라마에서처럼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그들이 쓴 건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가장 지독한 심리전이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산만한 덩치의 사내 5명이 24시간 교대로 그 낡은 빌라 현관문 앞에 무표정하게 버티고 섰다. 문을 두드리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썩은 고기를 기다리는 대머리 독수리 떼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최순자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심지어 커튼을 젖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집안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 평소 부녀회에서 그녀와 입을 맞추며 남 흉보기 좋아하던 이웃들도 그녀 집문 앞에 진을 친 험악한 꼴을 보고는 기겁하며 돌아갔다.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는 그 인간들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순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수입 양문형 냉장고에 김지은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심지어 텔레비전과 세탁기 위에까지 수치와 파멸을 상징하는 새빨간 압류 딱지를 가차없이 붙여버렸다. 김민수의 끝은 더 처참했다. 사채업자들은 독촉장을 아예 그가 근무하는 구청 사무실로 보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매일 구청 로비에 사람을 보내 죽치고 앉아있게 만들었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바로 이런 악질적인 금전 스캔들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김민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무기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파면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했다. 철밥통도 날아가고 수억 원의 사채 빚을 떠안은 데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남자의 인생은 그걸로 완벽하게 끝장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회사 본사로부터 승진 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디렉터로 정식 임명되었고 싱가포르 본사로 발령받았다. 서울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밴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강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흥신소 직원이 보낸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최순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산발에 더러운 헌 옷을 걸치고 낡아빠진 캐리어 하나를 질질 끈 채 광화문에 있는 우리 회사 사옥 밖에 서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계단 바닥에 엎드려 보안 요원들이 서 있는 쪽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빌고 있었다. 얼굴은 절망적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듣자 하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채빚 갚게 돈 좀 빌려달라고 나를 찾아와 애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로비 안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고 차 총괄 디렉터님은 이미 승진해서 해외로 출국하셨다고 차갑게 통보했다고 한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인천면을 스와이프하자 메시지함에는 이미 수백 통의 장문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유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유나, 우리 지난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놈들이 내 손목을 자르겠대. 우리 엄마도 다 잘못했다고 매일 집에서 울고 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제발 돌아와 줘. 앞으로 무조건 내 말만 들을게. 유나, 나 직장 잘리면 안 돼. 제발. 내가 돈만 빌려주면 평생 소처럼, 개처럼 일해서 갚을게. 그 구걸과 공포, 절망으로 점철된 글자들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에는 단 한 줄기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고 심지어 분노나 증오라는 감정조차 아주 희미해져 있었다. 그저 나와는 일절 상관없는 쓰레기 더미를 쳐다보는 기분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싱가포르행 항공기의 탑승을 알리는 부드러운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 좋은 트렌치코트의 옷깃을 반듯하게 매만졌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 위로 손가락을 가볍게 미끄러뜨려 김민수와 그 집구석 인간들의 모든 연락처와 메시지 기록을 선택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다. 선택한 항목을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손끝에 가볍게 힘을 주었다. 일괄 삭제. 세상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 나는 옆에 둔 기내용 캐리어를 끌어당겼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바닥을 경쾌하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다. 나만을 위해 준비된 찌든 기름 냄새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